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혼하고 홀로서기를 하게 된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이에요. 제 인생의 하나의 빛이라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생각도 못했죠. 저는 어린 시절 극과 극의 삶을 살았어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제 인생 최악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이혼할 때에는 순위가 바뀔 뻔했죠. 저의 성장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잃었고 어린 시절에는 이모 밑에서 자랐죠. 아버지는 도박 중독이었고 무연고 처리될 뻔했어요. 그런 아버지가 죽고 나니 죽도록 아버지 빚만 갚던 어머니도 끈 떨어진 것처럼 의욕을 모두 잃더니 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랬기에 어린 시절 내도록 배를 골아야 했고 부재 중인 아버지와 바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정신적으로도 굶주려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평범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이 된 사람이었어요. 저에게도 평범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러나 그 결심은 시모와 둘이서 만난 자리에서 와르르 무너졌어요. 사실 시모를 본 건 그날이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 날에 남편과 함께 봤을 때는 분위기가 꽤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둘이서 만나니 시모의 본심이 드러났죠. 나는 우리 아들 너처럼 부모 없이 자란 애한테 보내기 싫어. 생각 좀 해봐.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좋은 것만 해줬는지 아니? 우리 아들이 너 좋아하는 거 알면 너도 눈치껏 빠져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부모 없이 힘들게 큰 건 알겠는데 연애는 너랑 수준 비슷한 남자랑 해야지. 쥐뿔도 없는 게 우리 아들을 꼬드겨? 시모가 저를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저도 화가 나는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죠. 제가 부모가 없는 게 천만 다행이네요. 아주머니 같은 부모가 있었다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부모 없어도 이모가 저 열심히 키워주셨고 대학까지 보내줬어요. 저한테는 이모가 부모고 언니예요. 함부로 저희 집 욕하지 마시라고요. 요 맹랑한 게 어디서 어른 보고 소리나 질러? 네가 이러니까 부모 없다고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지.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고 이래서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크는 게 중요한 거야.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나는 너희 사이 인정 못한다. 저는 꽥 소리를 지르고 나와 남편과 한바탕 싸웠어요. 그렇게 헤어지려고 생각하던 중에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저는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싶었고 아이에게서 아빠를 빼앗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남편이 포기하면 헤어지고 혼자라도 키울 생각이었는데 남편은 좋다며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당연히 시모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당장 저더러 뭘 해올 수 있냐며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저는 이 우울한 상황에서 이모와 상담을 했어요. 아이가 생겨 결혼하려는데 시모가 반대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모가 의외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집 사람들 안 되겠네. 감히 우리 조카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다니. 걱정하지 마. 이 이모가 다 해결해 줄게. 너 시집살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말이지. 이모는 그렇게 말하고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줬어요. 특히 상견례를 할 때 나와서 시모를 꾹꾹 밟아줬죠. 이모는 온갖 명품을 휘감고 나와서는 시모에게 말했어요. 저희 조카가 참 착해요. 제가 결혼식 도와주겠다고 했는데도 매번 거절을 하니 제가 사돈께 직접 이야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더라고요. 결혼식 비용은 저희 쪽에서 다 해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쪽에는 가족도 없으니 예단 예물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 대신 제가 신혼집을 제공할게요. 물론 제 조카 명의로요. 안에 들어가는 혼수도 저희 쪽에서 해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 험한 일 시키지 말고 꽃길만 걷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모의 말에 시모가 깜짝 놀라더군요. 예단 예물이 없는 건 좀 섭섭했지만 결혼식 비용이며 집도 대준다니 듣고 있는 저도 놀랐거든요. 어머,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야 너무 좋죠. 예, 너는 여태껏 이렇게 좋은 이모가 있다는 걸 왜 숨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꽃길만 걷도록 해줄 테니까. 당장 돈 들이지 않고 결혼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시모와 남편 입이 찢어지더군요. 하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의 돈으로 할 수 있으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지만 저는 솔직히 좀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모 밑에서 크면서 언젠가는 이모에게 진 이 빚을 모두 갚고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점점 더 멀어지고 빚만 더 생기는 기분이었거든요. 이모는 자력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건물도 가지고 있었고 가게도 하나 있었죠. 그렇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어요. 독신 귀족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제가 혼자가 됐을 때도 이모가 거둬줬는데 이모가 그때 저 붙잡고 울면서 여태 찾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대성통곡을 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할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아버지와 결혼하는 바람에 사이가 단절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힘들었을 때 이모는 유학을 가 있었기도 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친정에 손 내밀지 못한 어머니였어요. 갚아도 줄지 않는 도박빚은 저에게 고스란히 내려왔는데 이모는 그것까지 싹 갚아줬죠. 그런 이모에게 이런 식으로 또 신세를 지는 건 너무 미안하고 면목 없는 일이었어요. 이모, 이렇게까지 안 도와줘도 되는데 너무 많이 해주잖아. 이럴 때마다 이모 얼굴 보기 어려워. 내가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어서. 그거 빚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것보다 저 사람들 너 부모 없다고 갈구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결혼하면서 기죽어서 가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거든. 그리고 그 집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아파트였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거 네 이름으로 할 건데 절대로 네 시댁에서 공동명의니 명의 넘기는 일은 없도록 해. 고마워 이모.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결혼식은 크고 화려했어요. 제가 원했던 작은 결혼식은 못하게 됐거든요. 결혼식 비용을 우리가 대겠다고 한 순간부터 시모와 남편은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걸 하려고 이것저것 끼워 넣기 시작했고 결국 풍선처럼 뻥 띄워진 결혼식만 남았죠. 저보다 아마 생화꽃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을 거예요. 제가 다 낭비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아깝기는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더군요. 솔직히 제 결혼식이라는 느낌보다는 시모의 환상이 가득 들어있는 결혼식이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의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이모의 후광 효과 때문인지 시댁에서는 제게 신경 써주는 척했어요. 일도 많이 시키지도 않았죠. 순탄하게 흘러갈 거라 생각했던 결혼 생활에 먹구름이 들이운 건 명절 선물 때문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미리 선물을 사러 갔어요. 집에 친척이 많이 없다 보니 어떤 선물을 사야 할지 몰랐죠. 이모에게 물어봐도 모를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어떤 선물이 좋을지 알아봤어요. 건강기능식품이나 과일, 용돈을 챙겨가더군요. 그래서 저도 과일 2박스와 건강기능식품을 샀어요. 그리고 용돈도 30만 원 정도 넣어 따로 가져갔죠. 저 딴에는 돈을 많이 쓴 편이었어요. 제가 버는 월급은 최저임금에 경력 인정돼서 20만 원 정도 더 받는 정도였거든요. 누가 봐도 박봉인 월급에 보너스도 없는 직장이니 제 딴에는 돈을 많이 쓴 편이었어요. 저는 워낙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내서 돈이 넉넉한 이모와 지내면서도 돈을 아껴 썼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제게 가져온 선물을 보더니 눈살부터 찌푸리더군요. 얘, 너는 어떻게 이런 걸 선물로 가져와? 네가 친척도 부모도 없이 커서 모르나 본데 선물은 백화점 브랜드에다가 값이 적당한 걸로 사야지. 너 혹시 우리 무시하는 거니?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딴 허접한 걸 가져와? 시모 이야기를 들으니 화가 확 나더라고요. 선물을 사러 갔을 때 남편은 흥미도 없다가 돈 내야 할 땐 너무 비싸니 이모 선물은 싼 걸로 사자는 어이없는 말을 했었거든요. 인간이면 지금 결혼하고 집 얻어 살 수 있는 게 누구 덕인지 깨닫고 열심히 선물을 골랐어야 하는데 말이죠. 결국 이모 선물도 제가 책임져야 했고 시모 선물까지 제 책임이었어요. 결국 저는 시모에게 한마디 던졌어요. 어머님, 솔직히 너무하시네요. 저희 이번에 결혼 치르면서 돈 너무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저희는
애까지 키우고 있고요. 저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비싼 걸 사요? 저 선물조차도 남편이 돈 내기 싫어해서 제가 거의 다 냈는데요. 50만 원을 가져가시고도 비싼 물건이 아니라고 하면 제 선에서는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네요. 다음부터는 이 사람한테 시켜서 사오도록 하세요. 제 말에 시모가 인상을 팍 쓰더군요. 아니, 그런 거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그리고 너,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모름지기 선물은 크고 화려하게, 받는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도록 하라고 했지. 네 와이프가 모르면 너라도 알고 있어야지. 그런 말 언제 했어요? 난 왜 들은 적 없는 것 같지? 남편이 심드렁하게 그렇게 말하자 시모가 민망한 듯 킁킁거리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쨌든 그건 미안하다. 그렇지만 선물은 손님에게 맞도록 하는 거야. 가족, 우덜은 신세진 사람한테는 더욱더 신경 써야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런 건 신경 쓴 게 아니지. 네가 이럴수록 우리 집만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거 이상하네요. 저희가 신세진 건 저희 이모인데 저희 이모 선물은 스카프 달랑 한 장 해가거든요. 남편이 저희 이모 선물 살 때 되니까 돈 없다고 싼 거 사라고 해서요. 제 말에 시모가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결혼식 때 아무것도 안 해주던 시댁에 백화점 명품 선물을 해주면 집 사주고 결혼식 비용 다 대준 저희 이모한테는 대체 뭘 선물해줘야 하죠? 제 말에 시모와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저만 쳐다보더군요. 하긴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입만 털던 시댁에서 뭘 받고자 하는 것도 지금 부끄러울 일인데 집 사주고 혼수에 결혼식 비용까지 다 대준 우리 이모에게 얼마나 큰 걸 해줘야 할지 짐작도 안 가겠죠. 선물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반품할게요. 이모한테 10만 원도 안 되는 스카프 주면서 시댁에 50만 원 넘는 금액 쓰는 건 저도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거 다 이모 줘버리면 될 것 같네요. 저도 신세진 거 좀 갚는다 치고요. 별 문제 없는 거 맞죠? 이모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집 도로 가져가신다고 하면 어쩌지? 사색이 된 두 사람이 아무 말도 없기에 내려놓았던 짐들을 고스란히 들어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차 트렁크에 실었죠. 그렇게 그날 시모와 남편은 제 눈치만 살살 살폈어요. 이모에게 말하면 어쩌나 하는 그 눈빛이 참으로 얄미웠죠. 그걸 말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발 저린 시모가 며칠 뒤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손에 종이백을 한가득 들고 말이죠. 며느라가 이리 와봐. 여기 이거 다 네 선물이야. 그러면서 펼쳐놓은 것은 정말 눈 돌아갈 만큼 화려하고 비싼 명품 가방과 옷이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뭐긴 네 선물이지. 활짝 웃는 시모와 그 옆에 앉은 시모 친구라는 여성. 두 사람은 저에게 이것저것 보여주며 말했어요. 저번에 네 이야기 듣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없긴 하구나 하고. 내가 이 친구랑 명품만 좀 떼와서 판매하거든. 너는 우리 가족이고 신세도 많이 졌으니 내가 이거 선물로 주마. 대신에 50만 원만 좀 빌려줄래? 이 친구도 내가 좀 무리를 해서 선물 가져오는 바람에 통장이 텅텅 비었어. 이 친구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돈 한 푼 안 쥐어서 보낼 수 없잖니? 그렇게 말하며 시모가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시모가 늘어놓은 명품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봐도 아는 명품 브랜드의 가방과 옷이 널려 있으니 저도 당황할 수밖에요. 제 평생 한 번도 사본 적도 없고 관심 가져본 적도 없는 물건들이라 놀랐어요. 그래도 저희 이모가 해준 거에 비하면 그리 큰 건 아니라 저도 당당하게 받기로 했어요. 다만 편하게 쓰지는 못했지만요. 저는 물건을 좀 험하게 쓰는 사람이라 가방이나 신발이 자주 닳거나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가성비가 좋은 걸 사서 쓰는데 비싼 걸 쓰려니 마음이 불편해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물건들은 종이봉투째 고스란히 옷장에 모셔놨어요. 그 뒤로도 시모는 종종 우리 집에 친구분과 들러 가방이나 옷, 신발 같은 걸 주고 갔어요. 그리고 똑같이 돈도 빌려갔고요. 저는 그걸 시모의 화해 제스처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저한테 미안하고 이모에게 볼 낯이 없으니 이런 비싼 걸 저한테 선물해 주는가 보다 싶었죠.
그래서 기분이 꽤 좋았어요. 그런데 그 기분은 결혼한 지 5년도 채 안 돼서 산산조각 났어요. 이야기의 발단은 저의 퇴사 소식이었죠. 여보, 나 회사 퇴사하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저는 당시의 회사 생활에 큰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쥐꼬리만한 월급에 적성도 맞지 않는 일까지 이모에게서 독립하겠다는 조급함 때문에 들어간 첫 직장이 저와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그럼 나와서 뭐 하려고? 생각해둔 건 있어? 당연히 있지. 나 사실 1년 전부터 내일 공부하고 있었어. 더 일찍 시작하려고 했는데 애가 있어서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재미있고 적성에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그래, 그럼 해봐. 재미있겠네. 근데 너 퇴사하면 퇴직금 나오는 거야? 응, 당연히 퇴직금 나오지. 그래? 그럼 열심히 해봐. 우리 엄마도 그런 거 좋아하니까 환심 사기 딱 좋을걸? 시모는 비싼 물건을 취급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몸에 걸치거나 화장하는 것에 예민했거든요. 비싼 화장품, 비싼 옷, 그리고 화려한 네일까지. 저는 여전히 어색했던 시모와의 관계를 돌릴 수 있는 네일 가게를 열 생각으로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사직서를 쓴 뒤로는 가게 운영에 대한 것도 공부를 틈틈이 했고요. 물론 솜씨가 좋다면 손님이 따르겠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거든요. 희망만 믿고 시작하기에 창업은 미래가 불투명하니까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데 남편도 덩달아 바쁘더군요. 남편의 출장이 잡혔거든요. 6박 7일 동안 자리를 비워야 하니 짐 챙길 것이 많았겠죠.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로 사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디자인이 예쁘지 않고 오래됐다는 이유로 신상의 비싼 것만 사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출장 때 필요한 건지 평소에 필요한 건지 옷과 운동화도 사드리고요. 저 마지막 퇴사하는 날까지 남편은 열심히 돈을 썼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 택배가 쌓여 있는 건 거의 매일 보는 일상과도 같았어요. 여보, 무슨 물건을 이렇게 많이 사? 6박 7일이 아니라 한 달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만 사면 될 걸 뭐하러 여러 개를 사? 남편의 구매 목록은 특이했어요. 미니 선풍기도 팔토시도 목 선풍기도 모두 4개씩 사더군요. 남편이 태연스레 이유를 설명해줬어요. 같이 가는 팀원들이 모두 4명이거든. 이번에 내가 총무 맡게 돼서 준비물까지 싹 다 준비하게 됐어. 그렇게 말하니 자기 돈이 아니라서 열심히 썼구나 싶었어요. 자기 돈으로 낭비하는 것도 아니니 더 이상 별말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여행을 떠나고 저는 본격적으로 가게를 차리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어요. 괜찮은 상가도 둘러보고 상권도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남편이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집에 온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기다리고 있었던 저였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두고 미안해하며 나갔어요. 약속이 생겼다며 캐리어도 가져온 그대로 놔두고 말이죠. 한숨을 쉬고 캐리어라도 정리해줘야겠다 싶었어요. 비밀번호야. 남편이 항상 쓰던 비밀번호가 있어서 그걸 눌러 캐리어를 열었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 중에 명백하게 출장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외국 돈, 그리고 여행 일정표요. 일을 하러 갔다는 출장이었어요. 만약 여행 일정이 있더라도 하루 이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정표에 적힌 모든 게 관광 일정이더군요. 아침밥 먹고 저녁밥 먹을 때까지 모조리 관광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나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6박 7일 외국 여행 떠나는데 저한테 숨길 이유가 뭐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남편이 여행 전 샀던 목 선풍기와 팔토시가 딱 4개씩 남편 캐리어에 실려 있었어요. 그렇다면 4명이서 간 건데 또 다른 불륜 커플이 있었나 싶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렸어요. 늦는다는 문자가 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졸리지도 않았고요. 밤 10시, 11시 시간이 지날수록 어째서인지 더 말똥말똥해지더군요. 나 왔어. 뭐야? 왜 안 자고 여태 깨있어? 할 말이 있어서 기다렸지. 당신 이번 출장
진짜 출장이었어? 내가 당신 캐리어에서 이런 거 발견했는데 이건 출장이랑 관련 없지 않아? 국내로 잠깐 갔다 온다며. 근데 이거 뭔데? 너 혹시 바람피니? 저는 남편이 볼 수 있도록 여행 일정표와 외국 돈을 툭 던졌어요. 그걸 보던 남편 얼굴이 잿빛이 되더군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죠. 그게 바람은 진짜 아니야. 바람은 아닌데. 아우, 진짜. 그럼 뭔데? 불륜 커플끼리 여행 갔다 온 거 아니냐고. 아니야. 나 우리 식구들이랑 여행 갔다 왔어. 외국에 6박 7일로. 순간 말이 턱 막혔어요. 당연히 외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쌍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하얘졌죠. 저 빼고 시댁 식구들끼리 여행을 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분이 더 더러웠거든요. 지금 나랑 우리 애 빼놓고 해외여행을 갔다고 그랬어? 왜? 이유가 뭔데? 왜 우리만 쏙 빼놓고 가? 당신이랑 애한테 쓸 만큼 돈이 없어서 그랬지. 당신이 가게 열 거라는 말만 안 했어도 우리도 다 데려가려고 그랬다고. 근데 엄마가 돈도 없고 당신 가면 분위기만 흐린다고 해서.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넌 그거에 동의했고? 그럼 어떡해. 나도 유럽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못 가면 손해잖아. 당신하고는 나중에 다시 가려고 했어. 정말이야. 다만 우리 가족들끼리 갈 때는 좀 더 저렴하게. 너 지금 성긋니? 아니면 나 가족 없다고 지금 여기서 무시하는 거야? 너는 가족이랑 하하호호 해외여행 다녀오고 나는 여행 갈 가족도 없으니까 애랑 같이 처박아 놓으니까 좋아? 그래서 재밌게 잘 놀다 왔어? 네가 날 마누라로 생각했으면 그딴 짓은 안 했겠지. 너 도대체 뭐 하는 새끼야?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넌 네 새끼도 버리는 인간이야? 여보, 진정해. 나 진짜 그런 의도로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언제 애를 버려. 신경을 안 쓰는 게 버리는 거랑 뭐가 달라. 쩔쩔매는 남편에게 한마디 퍼부어주려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언뜻 떠올랐어요. 너 돈은? 무슨 돈으로 갔어? 너 여행 가기 전에 돈 엄청 썼잖아. 그럼 그거 다 네 돈으로 산 거잖아. 항상 돈 없다고 빌빌대던 남편놈에게 대체 무슨 돈이 있어 그렇게 펑펑 돈을 썼는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설마 시모가 빌려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것도 아니면 나 몰래 비상금이라도 드러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최악의 말을 꺼내더군요. 대출했지. 사실 이번 달 말에 우리 엄마 생일 있잖아. 그거 겸해서 엄마가 가고 싶다고 해서 엄마랑 아빠 동생 것까지 내가 냈어. 해맑게 미친 소리 하는 남편놈을 보며 저는 점점 머릿속이 새까매지는 걸 느꼈어요. 야, 너 그럼 대출은 뭘로 갚을 건데? 네 퇴직금 있잖아. 네가 받은 퇴직금으로 대출 갚으면 되지. 엄마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신 퇴직금 받는다고 하니까 그걸로 여행 갔다 오면 되겠다고 해서. 당신도 좋잖아. 엄마 생일에 신경 쓸 것도 없고 내가 다 해결해놨으니까. 해결이라뇨? 이건 해결이 아니라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전 퇴직금을 거기 쓸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거든요. 아니, 생각조차 없었죠. 그건 제 가게에 들어갈 자본이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미쳤어? 내가 그걸 갚아주게? 나 그거 절대 안 갚아줄 거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지. 이게 네 거야? 미친놈아. 생각하고 말하라고. 선을 넘는 남편 발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러다간 끝도 없이 제 재산을 노리겠다 싶어서 제가 받아놓고 쓰지 않는 명품들이 생각났죠. 열받아서 남편놈을 집에 재우고 싶지 않아서 시댁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전당포가 문 여는 시간에 맞춰 제가 시모에게 받은 명품들을 모조리 들고 갔어요. 그리고 그걸 맡기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솔직히 팔아버릴 생각으로 맡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당포에서 저를 한심한 눈으로 보더니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가씨, 이거 다 가짜예요, 짝퉁. 이런 거 가져와서 맡기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상도덕이 있는데. 네? 그게 다 가짜예요? 네, A급도 있긴 한데 대다수가 B급이고
겉만 번드르르한 가짜네요. 레플리카는 전당포에서 안 받아요. 저는 머릿속에 불이 타오르는 감각을 느낄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걸 주면서 시모가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낸 건 물론이고 이걸 주는 걸 빌미로 돈을 요구한 적도 많았거든요. 그런 주제에 짝퉁을 저한테 들이밀었다니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대출받아서 여행 가더니 그 대출까지 저더러 갚으라는 게 미친놈들 생각이지 제정신 박힌 인간들 생각이겠어요? 그제야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서 남편 빚 갚아주려고 짝퉁 가방 팔러 왔나 하는 자괴감이요.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결혼을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짝퉁을 고이 모셔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조만간 쓸 곳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남편을 집으로 불러 말했어요. 나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하자. 뭐? 아니야. 나는 안 해. 절대로 안 해. 당신이랑 이혼하면 내 대출은 누가 갚아주는데. 그리고 우리가 당신한테 못해준 게 뭐야? 여태껏 이렇게 잘해줬는데 헤어지자고? 위자료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야? 멍청한 인간처럼 보이던 남편놈이 이혼하자는 말에 나를 세우며 위자료를 운운하더군요. 그럼 내가 너랑 왜 살아? 가족여행 갈 때 빼놓고 가고 나한테 상의도 없이 대출받아서 시댁 사람들한테 다 쓰고 나더러 대출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남자랑 네가 빌렸으면 네가 갚아. 나한테 빨대 꽂지 말고. 뭐? 빨대? 너 말 다 했어? 가족끼리 갔다 올 수도 있지. 그럼 너도 다녀와. 내가 보내준다니까. 그럼 돈 내놓던지. 네가 돈 주면 갔다 올게. 내 돈으로 여행 갈 생각 없거든? 뭔 헛소리야. 왜 내 돈으로 네가 여행을 가는데? 그럼 넌 네가 여행 갔다 온 경비 왜 나더러 내라는 건데. 그거랑 똑같은 말이거든? 돈 절대 못 주니까 이혼해.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한 번을 안 봐줘? 내가 매번 이랬어? 우리 집이 매번 이랬냐고. 한 번 놀다 온 거 가지고 되게 뭐라 하네. 속으로 꺼내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참았어요. 네 엄마 짝퉁 줬다더라 하고 소리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참았어요. 그건 비상시에 요긴하게 쓰일 물건들이었으니까요. 제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그 다음날 이혼 서류를 가져와 건네자 남편이 슬슬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말이 그냥 홧김에 한 말인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여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기는 해. 그치만 이건 좀 너무하지. 아무리 그래도 이혼이라니.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결혼했는데 안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결혼한 내 인생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 당신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어? 지옥이라는 말에 남편놈 얼굴도 일그러지더라고요. 지옥? 여행 간 게 그렇게 아쉽고 원통했으면 나랑 가면 되잖아. 한 번 더 갔다 오면 되지. 여행? 그것 때문에 화난 거 아닌데? 네 말대로 여행 나 혼자 호화롭게 다녀오면 그만이지. 근데 넌 건드려서는 안 될 걸 건드렸어. 내 퇴직금 이야기는 꺼내지 말았어야지. 그거 내 사업 미천이거든? 네가 가져가려고 한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미래야. 그런 너하고 무슨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이어가? 틈만 나면 내 인생 말아먹으려는 게 눈에 보이는데. 남편이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남편이 나간 것을 보고 바로 흥신소에 연락했어요. 저희 시모 뒤 좀 캐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저희의 이혼 소식을 남편에게 전해들은 시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혼이라니?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 왜 갑자기 말을 바꾸니? 이 결혼 네가 원해서 하자고 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쉽게 뒤집는다고? 결혼이 장난인 줄 알아? 장난이 아니니까 이혼하자는 거예요. 넷이서 룰루랄라 외국 여행 갔다 오셨죠? 그런데 당신 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요? 내 퇴직금으로 당신들 여행 경비 대출받은 거 나더러 갚아달라고 했어요. 내가 왜요? 내가 그 여행에 1분도 함께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딴 호구짓 하고 있어야 하냐고요. 호구짓? 너 우리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딴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이혼? 이혼하고 싶으면 해.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너 용서 못하거든. 이 이혼 너한테 100% 원인 있는 거니까 갈 거면 이 집 내놓고 가든지 아니면 그에 준하는 위자료 내놓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내놓고 가. 이모한테 말해서 달라고 하면 줄 거잖아. 안 그래? 역시 원하는 건 이 집, 그리고 돈이었더라고요. 이 집의 명의는 결혼 기간 중에 저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이모에게 끝끝내 돈을 갚겠다고 해서 이모가 결국 차용증을 써줬어요. 이 집이 그렇게 탐나요? 이 집 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거 가져가면 우리 이모한테 달마다 돈 내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같이 빚 갚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일단 제 명의니까요. 그제야 차용증을 보고 살짝 놀란 시모가 저를 흘겨보며 그러더군요. 왜 가족끼리 차용증을 써?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그리고 네가 힘들면 이모가 도와줄 거잖아. 설마 그렇게 잘해줬는데 너 이혼할 때 돈 안 내줄까 봐? 차용증은 진짜였지만 이모와 제 관계가 워낙 돈독했으니 그것만 믿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던졌죠. 어머님, 이모와 제가 친하다 해도 조카와 이모 관계예요. 평생 모은 재산을 생판 남한테 준다고요? 요새 저희 이모 저랑 만나주지도 않아요. 새로 사귄 남자친구한테 빠져서요. 그런데 뭐요? 저를 도와줘요? 염치가 있고 정신이 똑바로 박혔으면 결혼식 때 도와준 걸로 끝이라고요, 끝. 누가 그 이상 도와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때마침 이모가 전화가 왔어요. 물론 사전에 이미 이야기가 됐었고 제가 먼저 통화 버튼을 눌렀다가 끊으면 이모가 전화해 주기로 했죠. 보세요. 저희 이모 전화 왔네요. 무슨 말할 건지 들어볼래요? 전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켰어요. 이모 나야. 무슨 일로 전화했어? 너 돈 안 줄 거야? 그 집 너한테 준 거 아니고 판 거야. 돈을 빌려갔다고 차용증까지 썼으면 매달 갚아야지. 미안해 이모. 퇴직금 나오면 금방 넣을게. 요즘에 잘 지내? 잘 지내고 말고. 얼마 전에 좀 이르긴 하지만 유언장도 썼어. 남자친구가 내 재산 노린 남자면 그 유언장 보고도 나한테 들러붙으려고 하진 않겠지. 유언장 내용이 뭔데? 내 전 재산 기부하기로 했거든. 돈 노리고 접근한 남자면 그거 알면 바로 도망가지 않겠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모가 제 폰을 노려보더군요. 하긴 이모에게서 돈을 뜯으려는 상황이 무산된 것은 물론 이러다가 빚덩어리인 집까지 떠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바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들어보니 예산 일이 아니었네. 그래, 이혼하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제야 선심 쓰듯 이혼해주겠다는 남편 놈을 째려봤어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은 한마디를 더 보탰어요. 대신에 내 빚 갚아줘. 내 빚에 위자료까지 5천만 원만 주면 깔끔하게 이혼해줄게. 그 안에 당신한테 준 명품 가방이랑 옷, 액세서리 값도 포함이야. 알았지? 드디어 제가 원하던 말을 내뱉더라고요. 생색을 그렇게 냈으니 그 명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최대한 많이 부풀려야 저한테서 많이 뜯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여태껏 그 짝퉁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그 예쁜 쓰레기 폭탄을 시모에게 돌려줄 생각이었어요. 곱게 포장해서. 그 이야기는 변호사 만나서 하는 게 어떨까? 나중에 다른 말 듣고 싶지도 않고 증인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구두로 했다가 나중에 딴소리하면 피차 곤란하잖아. 그러자 남편이 제가 돈을 줄 거라 착각했는지 좋다며 날짜와 장소를 잡더군요. 저는 남편과 만나기로 한 날짜에 변호사를 데리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갔더니 시모와 남편도 있더군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나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 퇴직금은 얼마 전에 가게 창업하느라 다 썼거든. 당신이 받고 싶다고 한 돈이 얼마였지? 5천만 원. 내가 얼마 전에 빌린 대출이 2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은 위자료. 남편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가 급히 말을 끼워 넣었어요. 내가 준 명품 선물도 잊지 마. 그것도 값쳐서 줘야 해. 아,
그 명품들 다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그럼 분명히 1억은 넘었어. 내가 얼마나 너한테 많이 줬는지 아니? 네가 신혼집 가져왔다고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빨리 헤어질 줄 알았으면 그냥 아무것도 선물 안 하는 건데 말이지. 그럼 영수증 좀 주세요. 그거 한번 볼게요. 영수증? 그게 아직 있을 리가 없잖아. 어디서 산 건지도 기억 안 나. 아마 현금으로 사서 카드 기록도 없을 텐데. 현금 영수증 받았을 텐데요. 그런 거 안 받았는데? 그럼 그 물건 산 가게들은 전부 신고 대상인데요. 그거야 내가 알 필요 없잖아. 나는 그냥 너한테 준 내 명품들에 준하는 돈만 받아내면 그만이니까. 근데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제가 줘야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냥 소송으로 끝내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대신 그 명품들은 제가 돌려줄게요. 그거 있으면 저 재산 더 많이 잡혀서 혹시라도 당신들한테 재산 분할 해줘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어머니가 원하시기도 하니까 가져가세요. 저 한 번도 사용한 적 없거든요. 뭘 이런 걸로 갚아? 돈으로 줘야지. 그리고 네가 썼는지 안 썼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열어보시던가요. 새 제품인 거 확인 가능할걸요? 그리고 산 곳에 가서 확인해보면 되고요. 아니면 도로 팔면 되잖아요. 착용한 적 없는 S급이면 꽤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아니면 반품권으로 좀 가격 줄여서 다시 팔면 되죠. 싫다니까. 난 그걸로 받기 싫으니까 돈으로 줘. 귀찮게 그런 일은 어떻게 하니? 자기가 준 것들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으니 도로 가져오기는 싫은 모양이었어요. 하긴 쓰레기 다시 가져가긴 싫었겠죠. 그러면 쓰레기를 버린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어요? 변호사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혹시 이런 명품 가방요, 짝퉁을 주면서 진품이라고 말하고 돈을 빌려가면 그건 범죄일까요, 아닐까요? 상대방이 그걸 판매하는 사람이라면요. 제 무릎에 시모를 슬쩍 보니 눈이 동그랗게 떠져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궁금해서 못 살 것 같은 표정이었죠.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했을 때 흥신소통해서 시모 뒤를 좀 캤거든요. 시모와 시모 친구가 하는 일이 합법적인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긴 이 명품을 덥석덥석 가져오는 게 이상한 일이었죠. 그만큼 돈 많은 집안이었으면 대출금 나더러 갚아달라고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시모에게 경고를 날린 거예요. 변호사는 제 말에 미동도 없이 말하더군요. 짝퉁 판매나 위조는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실형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명품 기업에서 민사로 소송하는 게 더 벌이 무거워요. 만약 신고할 거면 대기업이나 그 하청 쪽에 통해서 신고하면 더 큰 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눈에 혈안이 돼서 짝퉁 판매 생산업자들 찾아 나서거든요. 걸리면 그간 끼친 손해를 업주한테 고스란히 책임 물어서 번 돈 싹 다 뜯어간다고 하니 그쪽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신 거라면. 더 이상 이야기를 듣다 못한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예, 그냥 깨끗이 이혼해줘. 돈 받고 말고 할 게 뭐 있니? 그냥 헤어지고 이 물건들도 내가 다시 다 가지고 가마. 그리고 네가 나한테 빌려준 돈은 내가 다시 돌려주마. 그러니 이제 여기서 그만하자. 밥줄 끊길까봐 똥줄이 탄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좋죠. 이 가방들 도로 가져가서 빚 갚는 데 쓰면 되겠네. 그치? 제 말에 시모가 저를 슬쩍 째려보더니 물건을 주섬주섬 챙겨 밖으로 나갔고 상황을 이해 못한 남편도 시모를 따라 쫄래쫄래 나가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어요. 아직 어린 아이는 당연히 제가 맡게 됐어요. 마누라 자식 놔두고 자기 가족들끼리만 몰래 여행 가는 놈한테 애를 맡길 수 없죠. 게다가 어려서 엄마가 필요한 나이라 그렇게 된 거고요. 이혼 과정은 정말 더럽고 화나는 일 투성이었지만 이혼이 끝나고 나니 다르더군요. 시모가 저에게 준 예쁜 쓰레기들을 고스란히 시모에게 되돌려주니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는 짝퉁 판매업자로 시모와 시모 친구를 신고했어요.
저한테 곱기만한 쓰레기 안겨주고 생색내고 돈 뜯으려는 시모가 너무 얄미워서 말이죠. 결국 시모와 시모 친구는 저 때문에 부랴부랴 거점을 옮겼지만 그 새를 못 참고 또 짝퉁 판매하다가 경찰에게 걸렸더라고요. 기회가 왔을 때 똑바로 살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리고 전 남편은 자신이 가진 대출도 터지고 펑펑 돈을 쓰던 시부모의 빚까지 겹쳐지면서 빚에 허덕이고 있더군요. 그야말로 자기가 누울 자리 무덤 판 거죠. 무사히 이혼한 제게 이모가 그러더군요. 무사히 지옥에서 탈출한 거 축하한다. 그리고 그 집은 내 선물이니까 차용증은 없던 일로 하자. 네가 돈 갚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는데 내가 언니한테 못 해준 거 너한테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언니가 너한테 해줬어야 할 것들도 해주고 싶고. 우리는 이제 세상에 둘뿐인 가족이잖아. 이 말을 듣는데 어찌나 짠하던지. 그렇게 저는 빚 없이 온전히 신혼집을 지켜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난리를 쳤어요. 너 일부러 그랬지? 이모랑 너랑 사이 틀어졌다면서 우리한테 속이고 너 혼자 이거 다 처먹으려고 그런 거잖아. 나 이거 그냥은 못 넘어가. 무조건 소송할 거고 이 집 받아낼 거야.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무슨 꼴 난 줄 알아? 무슨 꼴 나긴. 네 인생 네가 열심히 조졌잖아. 네 손으로 망친 거 왜 나더러 도와달라고 해? 이보세요. 그쪽이랑 저랑은 이제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고요. 내가 가진 건 이제 더 이상 그쪽이 넘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송? 해봐. 이거 소송해서 누가 이기나. 네가 변호사 비용 다 대고 나가 떨어질 게 분명한데 해! 하고 싶으면. 네가 속인 거잖아. 그 집 받을 거라고 약속되어 있었고 이모랑 관계 틀어졌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그러면 이혼 자체가 무효인 거 아니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너 이혼할 때 이혼 사유가 이 집이었어? 아니지. 나는 네가 맘대로 돈 빌리고 나한테 그거 갚아달라고 떼쓰고 나를 너희 가족 안에서 철저히 무시한 걸로 이혼하자고 했어. 그 이유만으로도 이혼 확정 사유는 차고 넘쳐. 그런데 이 집을 이유로 혼인 무효를 걸겠다? 너 특유 재산이라는 거 모르지? 그걸 알면 네가 여기 와서 이런 뻘짓하고 있지는 않겠지. 넌 내 재산 단 하나도 못 건드려. 죽었다 깨어나도 너한테 줄 거 없으니까 거지처럼 여기서 구걸하고 있지 말고 이제 그만 꺼져. 야, 진짜 1억이야? 너 나 좋아했잖아. 우리 사랑해서 아이까지 낳으며 알콩달콩 살았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하자고 했어? 그 말을 듣는데 이성이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초친 건 너랑 너희 엄마잖아. 결혼하기 전에 너희 엄마가 나 몰래 만나자고 해서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지? 넌 좋은 것만 가져서 내가 그걸 줄 수 있겠냐고 따지더라. 그때 걸렀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세상 물정 몰랐지. 차라리 애를 혼자 키우는 게 나을 줄은. 우리 엄마도 너한테 잘해주려고 했어. 네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나는 너 절대 용서 못해. 엄마 신고한 것도 너잖아. 잘해주기는? 짝퉁 명품 넘기면서 그 배로 돈 빌려간 사람이 당신 어머니야. 그리고 나 빼놓고 여행 가자고 한 사람도 너희 어머니겠지. 네가 생각이 있었다면, 나를 정말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나 빼놓고 여행 갔겠니? 부모님만 보내고 나랑 따로 가자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왕따 시켜놓고 내가 너 잘 챙겼잖아 하면 누가 믿어주기는 해? 그리고 대출받아 놀러 간 거 나더러 갚으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지. 용서? 하지 마. 나도 너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네가 뭔데 나를 용서한다 만다야? 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됐어?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너랑 네 어머니가 내 뒤통수 때리고 버렸겠지. 그 많은 빚은 왜 그렇게 끌어다 쓴 거야? 도대체 뭘 믿고 그런 대담한 짓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놓고 그 짓에 대한 책임은 내가 왜 져야 하는데? 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당신한테 돈이 있잖아. 당신 이모 어차피 핏줄이 너뿐이라며. 그러면 그 사람 죽을 때
그거 다 당신 재산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엄마가 많이 빌려 쓴 것 같더라고. 결국은 모든 게 돈이었어요. 참 뻔뻔한 거지 멍청한 건지 이모가 만에 하나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그건 제 몫이죠. 그런 저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 놓고 제가 그 돈을 뱉어놓을 거라는 생각은 무슨 머리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가짜 명품으로 구슬릴 생각이었는데 그것도 참 웃긴 일이었고요. 너랑 너희 가족은 내가 돈으로 보였겠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 찾지 마. 내 인생에서 너 볼 일은 오늘로 끝났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간 전 남편 놈을 보며 진짜 더 열받았던 건 우리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이제라도 애 걸고 넘어지면 곤란하니 저도 대화할 때 최대한 아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짜증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지 엄마는 그렇게 챙기면서 저랑 아이는 생각도 안 하다니. 참 이기적이고 못된 전 남편이다 싶어요.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는 빚이 너무 많아져서 월급으로 갚지를 못해서 일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두면서 나온 퇴직금으로 그 빚 어느 정도 갚고 나머지는 택배 알바하면서 갚고 있다는 말 들었어요. 시모와 남편이 빚을 지게 된 원인은 제가 가진 집과 이모의 재력 때문이었더라고요. 그게 언젠가는 제 소유가 된다고 착각을 했는지 아주 흥청망청 써댔더라고요. 저는 아이와 둘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네일샵은 이모네 건물 1층에 열게 됐고 결국은 또 이모의 도움을 받게 됐어요. 저도 이모처럼 앞으로는 혼자 살 생각이에요. 아이도 있겠다. 차라리 남편 없이 혼자 사는 편이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더라고요. 글을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돌싱녀가 된 여자입니다. 저는 극성인 시모와 돈 무서운 줄 모르는 남편에게 질려버려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처음부터 남편이 이혼을 하게 만들 만큼 최악의 인간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는 결혼 생활을 할 때 각자 번 돈은 알아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제안한 사람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 남편이 제일 처음 저에게 제안한 것이 돈 문제였어요. 자기야, 우리 결혼하게 되면 돈은 어떻게 관리할 거야? 돈 관리? 글쎄,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따로 생각해 둔 게 있는 거야? 내 생각엔 돈 관리는 따로 했으면 좋겠어.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보니까 양가 부모님들 챙기는 것 때문에 많이들 싸우더라고. 그게 다 돈 관리를 같이 해서 일어난 문제잖아. 하긴 내 주변에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싸우더라. 누구 집에 뭘 더 얼마만큼 해줬다면서 섭섭하다고 싸우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우린 애초에 그럴 필요 없이 돈 관리 따로 하면서 각자 집은 알아서 챙기자. 생활비는 한 통장에 모아서 같이 쓰고 적금 같은 것도 같이 들긴 하는데 나머지 돈은 알아서 관리했으면 해. 어때? 난 괜찮아. 그렇게 하자. 사실 처음엔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의 연봉이 저보다 더 높은데 돈을 따로 쓰자고 하니 치사하다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말처럼 우리 부모 챙기는데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선 꽤 괜찮은 제안인 것 같아 군말 없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후 저는 회사를 계속 다니게 되었고 남편은 재택근무 중이었는데 살림은 각자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나눠서 하고 있었어요. 상황에 따라 남편이 시간이 돼 식사를 차리면 제가 뒷정리와 설거지를, 남편이 빨래를 하면 제가 건조를 하고 나머지 정리를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 생활이 저희에겐 꽤 합리적이라 생각했는데 시모에겐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이 사실을 안 시모가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하더니 결국 극성을 부려 저희 집 근처로 이사까지 와버렸으니까요. 나 이사했다. 너희 집 근처로. 네? 이사요? 언제 이사까지 하셨어요? 지난주에 했어. 마침 근처에 괜찮은 집이 있길래 그냥 급하게 해버렸지. 정리도 다 했으니 와서 뭐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내가 우리 아들하고 통화하다 들었는데
우리 아들도 살림 살고 있다는 게 사실이니? 네, 아무래도 저도 회사에 다니니 저 혼자 다 하긴 무리여서요. 그래서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나눠서 하고 있어요. 요즘은 맞벌이 해야 먹고 산다고 하니 내가 네가 일하러 다니는 것까진 별말 안 한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한테 집안일을 시킬 수가 있어? 우리 아들도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진짜 우리 아들 청소기 밀고 밥해야 한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랐으면 그 길로 20년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했겠어? 아니, 어머님. 그런데 살림이랑 이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몰라서 묻니? 내가 가까이 살아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아들 대신 살림 살아줄 거 아니니? 괜히 기대할까봐 하는 말인데 네 몫은 네가 하거라. 난 딱 우리 아들 몫만 해줄 거야. 이 말을 듣는데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 말문이 다 막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 몫은 알아서 하라는 말도 황당하긴 매한가지였고요. 그날 이후 시모는 저희 집으로 가며 살림을 살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저에게 향하는 잔소리도 시작되었죠. 예, 너는 집에서 음식은 어떻게 해 먹니? 냉장고가 왜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장을 봐와서 해먹으니까 냉장고가 그득할 일이 잘 없죠.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니 이게? 냉장고가 든든해야 마음이 편한 법인데. 이건 뭐 냉장고 문 열 때마다 내가 한숨만 나온다. 먹지도 않을 재료 냉장고에 쟁여놓으면 뭐해요. 큰 마트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걸으면 아파트 정문에 있는걸요. 그리고 요즘엔 식재료 배달도 다 돼서 저희는 불편한 점이 전혀 없어요. 너희는 그럴지 몰라도 난 불편하니 이번 쉬는 날엔 장부터 봐서 다 채워놓거라. 생선도 사다가 올려두고 고기도 부위별로 사다 놓고 채소도 마찬가지야. 여러 가지 다 쟁여놔야 그때그때 손 가는 대로 꺼내서 먹을 거 아니야. 이쯤 되니 고마운 마음은커녕 마음이 불편해 오더라고요. 다 해먹지도 않을 식재료를 사서 채워 놓으라는 강요부터 해서 집안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제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날이면 불같이 화를 내며 전화가 오니 정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지경이었어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불편하다고 말을 꺼내게 되었고 이런 저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던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은 조금 뿌르퉁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여보, 나 사실 어머님 이렇게 오셔서 집안일 해주는 거 불편해. 뭐? 왜? 혹시 당신 집안일을 해주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가 딱 내 일만 해주고 가서 섭섭해서 그러는 거지? 내 일은 내가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거로 뭐가 섭섭해.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이 오시는 날마다 나한테 계속 오라고 한단 말이야. 퇴근하고 와서 어머님 잔소리 듣는 것도 힘든데 그보다 더 힘든 건 일하는데 전화로 잔소리 하시는 거야. 그런 날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마음도 너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말 좀 잘해봐. 앞으로는 안 오셨으면 한다고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나 도와준다고 이사까지 했는데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해. 그러지 말고 당신이 좀 참아. 좋게 좋게 생각해달란 말이야. 나 사실 집안일하는 거 힘들었어. 같이 해야 하는 일이니까 나도 집에서 일하면서 중간중간 했었는데 그만큼 집중도 안 되고 나름 힘들었다고. 그런데 엄마가 와서 도와주면서 일에 집중도 더 잘 되고 일할 시간도 늘어서 그만큼 능률도 좋아졌어. 그까진 남편이 뭐라고. 제 일엔 지장이 되지만 남편의 일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또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그럼 당신이 잘 말해서 나 회사에 있을 때 전화는 하지 말라고 해줘. 좋게 말할 수 있으면 잔소리도 좀 하지 말라고 해주고. 내가 정말 잘못해서 듣는 소리면 나도 그러려니 하겠지만 솔직히 어머님이 나한테 하는 말은 전부 어머님 살림 습관에 우리 살림을 맞추라는 강요에 가깝잖아. 여긴 엄연히 우리 공간이고 우리 스타일이 있는 건데 어머님 마음대로 어머님 뜻대로 다 하려는 거 싫어 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래, 알겠어. 내가 그 정도는 엄마한테 잘 이야기해 볼게. 그러니까
당신도 조금만 참아줘. 남편은 잘 말하겠다며 호언장담을 했지만 어떻게 뭘 잘 말한 것인지 시모의 잔소리는 더욱 심해져만 가더군요. 시모가 집안일을 돕는다고 해서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 역시 심해지는 잔소리를 더 참았겠지만 시모는 남편이 평소에 하던 일 조금과 남편의 밥만 챙길 뿐 저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잔소리는 그야말로 일장연설이었죠. 그날은 화장실이 문제였는데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와 남편이 혼자 쓰는 화장실이 더럽다며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넌 도대체 집안일을 어떻게 하는 거니? 화장실 청소는 도대체 언제 했길래 저 모양이야? 세제 뿌려서 뜨거운 물로 욕실 싹 씻어내고 물기 없게 말리든 닦아내든 해야 할 거 아니니? 곰팡이 피지 않게 구석구석 칫솔로 잘 씻어내고 말이야. 어머님, 거실 화장실은 남편이 주로 써서 남편이 청소해요. 제가 쓰는 안방 화장실은 제가 씻으면서 매일 정리하고요. 부부끼리 네 화장실 내 화장실이 어딨어? 요즘 애들은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처음에는 구분 없이 썼는데 남편이 자기가 화장실 오래 쓴다고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따로 쓰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각자 쓰는 화장실은 각자 정리하자고 했고요. 넌 네 남편이 시키면 뭐든 다 할 거니? 남편이 화장실 청소 각자 하자고 해도 이렇게 지저분하면 청소라도 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이 저는 거실 화장실엔 발길도 못하게 하는데 제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저도 일하랴 집안일 하랴 여러모로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다 요즘은 틈만 나면 어머님이 이렇게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시는 바람에 일에 지장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문제로 일하는 시간에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일하는 내내 정말 화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까짓 화장실 청소 좀 해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모에게 말했던 대로 거실 화장실엔 아예 발길도 못하게 하는데 제가 그 청결 상태를 어떻게 알고 청소를 해주나요? 그리고 남편 대신 일해준다고 저희 집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왜 화장실 청소는 저에게 시켜대는 걸까요? 제가 무슨 화장실 청소나 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정말 화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전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채로 퇴근을 하게 되었고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화장실 청소 좀 해. 화장실? 웬 화장실?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바쁜 것만 끝내놓고 할게. 그래놓고 또 잊을 거잖아. 그러지 말고 지금 해. 아, 진짜. 오늘따라 왜 이래? 각자 화장실 청소는 각자 알아서 하기로 했잖아. 그랬지. 그랬는데 어머님이 나한테 오늘 또 전화 왔더라. 당신 화장실이 그렇게나 더러운데 왜 청소 안 해주냐고. 그러니까 당장 청소부터 해.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어머님한테 다신 나 회사에 있을 때 그런 전화 하지 말라고 해줘. 나도 낮에 말했는데 아무래도 내 말을 들으실 것 같지가 않아서 말이야. 남편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알겠다고 하며 화장실로 가버리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서 기분이 나빠졌음을 눈치채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달래주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생각되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했겠지만 그날의 전 잘못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작은 신경전이 오가는 사이 어버이날이 다가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가진 것에 비해 검소한 편이셨는데 집안엔 가전, 가구들이 대부분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씩은 좋게 넘은 것들이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신경이 쓰였던 전 쓰지 않고 따로 모아두었던 상여금으로 친정에서 가장 오래된 에어컨을 바꿔주기로 마음먹었고 에어컨을 휴대전화로 고르던 중 그 모습을 남편이 보게 되었어요. 에어컨? 갑자기 에어컨은 왜? 아니, 곧 어버이날이잖아. 친정의 에어컨 작년부터 시원치 않았는데 이 김에 바꿔줄까 해서. 그럼 우리 집은? 우리 집은 뭐 해줄 건데?
황당하더라고요. 애초에 돈 관리를 따로 하며 각자 집은 알아서 챙기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 저런 질문을 하니까요. 남편은 친정에 용돈 한 번을 준 적이 없었고 오로지 시댁에만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어 그 황당함은 더욱 컸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상여금을 좀 많이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많은 상여금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댁 휴가 비용으로 다 써버린 걸 알고 크게 한번 싸운 적도 있었죠. 그때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약속했잖아. 생활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알아서 관리하자고. 거기에 상여금도 당연히 포함된 거 아니야? 당신도 상여금 받잖아. 그 상여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든 난 상관 안 할 테니까 나한테 뭐라고 좀 하지 마.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내 돈은 내 돈이고 당신 돈은 당신 돈이야. 각자 돈으로 효도는 알아서 하자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제 상여금으로 시댁을 챙기려고 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을 한번 흘겨보곤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잊었어? 각자 돈으로 효도는 알아서 하자며. 이 말도 내가 아닌 당신이 한 말이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 그건 당신이 고작 해야 용돈이나 드릴 줄 알고 그랬던 거지. 이렇게 비싼 가전 사주는 줄 알았다면 애초에 그런 말을 했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도 에어컨 좀 사드리자. 우리 집 에어컨도 오래돼서 시원한 바람도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야. 아니면 에어컨 비용만큼 용돈을 드리든지. 그렇게 주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줘. 그 많은 상여금으로 어머님 아버님 여행 보내드릴 때는 나보고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이러고 싶어?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당신 나랑 결혼하고 우리 부모님 용돈이나 준 적 있어? 각자 집 알아서 챙기자는 핑계로 용돈 한 번 준 적도 없으면서 그런 말하기 부끄럽지도 않아? 뭘 그런 것까지 따지고 드냐? 그래, 알겠어. 우리 집은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나중에 당신 나한테 뭐라고 하지나 마. 왜 이렇게 비싼 거 해줬냐고 따지고 들지나 말라고. 다 알겠으니까 나한테 피해나 주지 마. 나한테 아무 피해 안 주면 내가 왜 뭐라고 하겠어? 그래? 알겠어.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감정이 상해버린 채 저는 친정에만 에어컨을 장만해드리게 되었고 며칠 뒤 시모 역시 생각지도 못했던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퇴근이 좀 빨랐던 날인데 집에 돌아가니 그때까지 시모가 집에 있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시모가 손에 쥐고 있던 청소기를 제 손에 쥐어주며 청소나 하고 있으라며 자긴 이만 가보겠다고 가방을 챙기더군요. 그런데 시모가 챙긴 그 가방이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명품 가방으로 전에는 못 보던 것이었어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시모의 가방을 멍하니 보고 있자 시모가 흐뭇한 미소를 보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가 봐도 너무 예쁘지 않니? 이번 어버이날 선물로 우리 아들이 사준 선물이란다. 우리 아들 통도 크지? 아빠한텐 명품 재킷, 엄마한텐 명품 가방. 요즘 우리 아들 덕에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니까. 그걸 제 남편이 사드렸다고요? 아버님 재킷까지요? 그래, 내 아들이 이번 어버이날 선물로 사줬다니까. 친구들도 그런 효자가 또 없다면서 부러워들 하는데 내가 아주 어깨가 하늘에 닿을 정도라니까. 하여튼 너도 왔으니 나는 이만 가마. 청소기나 좀 돌리려무나. 시모가 돌아가고 난 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에게 그런 큰 돈이 나올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돈의 출처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저렇게 큰 선물을 사드린 거야? 당신 상여금 받는 지도 얼마 안 됐고 보너스 나올 때도 아니잖아. 어디서 나오긴. 우리 아기 낳으면 쓰려고 모으던 적금 깼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는 듯 남편 명의로 했던 함께 모은 적금을 해지했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것도 저희의 2세를 위해 준비했던 적금을 말이죠.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적금 깼다는 말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와? 그건 우리 공동 돈인데 그걸 왜 당신 마음대로 손을 대? 그러면 어떻게 해? 필요한 거 뭐 있냐고 여쭤보니 옷이랑 가방이 필요하다는데 그저 그런 걸 사줄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우리 아기를 위해 준비한 돈에 손을 대는 건 아니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것도 상의 한마디도 없이. 내가 왜 자격이 없어? 거기엔 엄연히 내 돈도 절반 들어가 있다고. 당신 돈은 몇백 쓰지도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 돌려줄 테니까. 진짜 저번부터 당신 진짜 치사한 거 알아? 그거 얼마나 한다고 이 난리인지 모르겠네. 내가 이상한 데 쓴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 좋은 선물 좀 사드리겠다고 그런 건데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더 큰 화를 내고 있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참을 수 없어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부모님께 좋은 선물 사드리는 거 좋지. 그런데 그것도 형편껏 능력 되는 선에서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돈도 없으면서 부부 적금을 깨면서까지 선물 사드리는 건 아니지. 그것도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옷이랑 가방 사드리려고 아기 적금을 깼다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그래서 돌려준다잖아. 당신 돈은 땡전 한 푼 안 빼놓고 다시 돌려줄 테니까 그만 좀 뭐라고 해. 적금도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들기로 하자. 아기 적금도 아기 생기면 들기 시작하든지 하고. 하여튼 그런 걸로 하고 더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그래, 내 돈은 한 푼도 빼놓지 말고 그대로 다 돌려주고 당신이 쓰고 남은 돈은 지금 당장 입금해. 그리고 앞으로 더 확실히 당신 돈은 당신 돈, 내 돈은 내 돈으로 딱 선 지켜서 지내보자고. 그래, 나도 바라던 바야. 남편은 끝까지 큰 소리를 쳤고 쓰고 남은 돈을 입금을 해주었지만 남편이 쓴 돈은 결국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 후 돈도 돈이지만 남편에 대한 믿음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토록 대책 없이 시댁만을 챙기는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니 모르긴 몰라도 이제부터가 시작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모습에 고민이 깊어지는 사이 이젠 시모까지 나서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군요. 이때껏 있었던 잔소리들도 가끔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했지만 참을 만했기에 참았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도대체 뭐라고 한 것인지 시모의 잔소리와 괴롭힘은 점점 선을 넘고 있었어요. 그날은 퇴근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갔더니 시모가 씩씩거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로 저렇게까지 화가 났나 하는 마음에 시모의 눈치를 살피며 집으로 들어서니 시모가 득달같이 화를 내며 따지고 들더군요. 여자가 돈 좀 번다고 집에서 큰 소리 치는 거 아니다. 너만 돈 버니? 우리 아들도 돈 벌어.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큰 소리를 쳐요. 네가 큰 소리 쳤다며. 우리 아들이 너희가 모은 돈으로 우리 선물 좀 사줬다고 노발대발 목에 핏대까지 세워대며 화냈다는 말 다 들었어. 네가 기를 그렇게나 죽여대는데 우리 아들이 어디 바깥 일이나 제대로 하겠니?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을 그깟 돈 때문에 쥐잡듯이 잡아? 혹시나 우리 아들 일 잘못되면 다 네 탓이다. 알겠니? 며칠간 전화가 심하다 싶을 만큼 온다 싶었더니 그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대책만 없는 줄 알았던 남편은 입까지 싼 놈이었고 그새 시모에게 저희가 싸운 이야기를 다 전했던 것이었죠. 웬만하면 모든 상황을 좋게 넘기고 싶어 심하게 대하고 싶지 않았는데 도저히 더는 참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모와 함께 언성을 높이며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쏟아냈어요. 그러면 제가 참고만 있었어야 했나요? 다른 것도 아닌 저희가 이세가 생기면 저희 아기를 위해 쓸 돈이었어요. 그때 돼서 돈이 없어서 애한테 아끼면서 살고 싶지 않아서 쪼개고 쪼개서 같이 모은 돈이라고요, 그 돈이. 근데 그걸 어머님, 아버님 선물 사줬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야 해요? 가만히 있어야지. 우리 아들이 허튼 데 쓴 것도 아니고 다 우리한테 효도하느라 쓴 돈인데 그걸 가지고 왜 뭐라고 하니?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생기지도 않은 애보다 낳아준 부모가 먼저 아니야? 부모 좋죠. 그런데 효자 노릇도 그 정도가 있지.
당장 형편도 안 되는데 그런 큰 선물을 했다고 하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심지어 가방이나 옷이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치품일 뿐이잖아요. 그러는 네 친정은 에어컨 없으면 죽는다니? 너도 네 친정에 에어컨 해줬다며? 넌 에어컨 살 때 우리 아들한테 물어는 봤니? 시모는 이때다 싶었는지 제가 친정에 사들인 에어컨을 걸고 넘어지더군요. 그 말을 듣는 저는 분노는 더더욱 커져만 가고 있었죠. 어머님, 무언가 크게 잘못 알고 있으신가 본데 그 에어컨은 제가 번 제 돈으로 샀어요. 그 에어컨에 남편 돈은 10원짜리 한 푼도 안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가방이랑 옷은 아니잖아요. 제 돈도 들어갔을 뿐더러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요. 애초에 자기 부모 자기가 챙기자고 한 사람도 남편인데 저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그 큰 선물을 같이 든 적금까지 깨면서 샀을 땐 그 정도 잔소리는 먹을 각오하고 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아무리 각자 집은 각자 챙기기로 했어도 네가 이제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면 우리가 네 부모와 마찬가지인데 네가 시집 와서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니? 기껏해야 명절이나 생일 때 용돈 몇 푼 준 거 말고 큰 선물 준 적도 없잖아. 그냥 우리 아들이 산 선물에 네 성의도 조금 보탰다고 생각하면 너도 나도 좋을 텐데 그걸 트집 잡아서 우리 아들 기나 죽이고 시어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들기나 하고. 어머님, 말씀 잘하셨네요. 저는 명절 생신 때 용돈이라도 챙겨드렸죠. 어머님 아들은 저희 부모님한테 이날이 때껏 1,000원짜리 한 장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저만 시댁을 챙겨야 하나요? 어머님 같으면 시댁 챙길 마음이 들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시모는 놀란 눈치더군요. 그랬겠죠. 자기 아들이 이날 이때껏 장인어른 장모님께 땡전 한 푼 준 적이 없다는 걸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거기에다 파렴치한 남편과는 달리 저는 예의상 명절이나 생신 때는 용돈이라도 조금씩 챙겨드렸으니 더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시모는 말없이 남편을 재빠르게 노려보았고 남편은 시모의 눈치를 살피다 그 눈빛을 외면해버리더군요. 그렇게 시모의 일방적인 눈치 싸움이 끝나고 시모는 선물 사건에 대해선 더는 받아칠 말이 없는지 말대꾸하는 제 태도가 건방지다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 나한테 하는 이 태도만 봐도 지금껏 내 아들을 얼마나 어떻게 잡아댄 건지 잘 알겠다. 시어미한테도 말 한마디 지는 법이 없이 제 할 말을 다 하는데 남편한텐 더하면 더했지 못했을 리는 없었겠지. 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시어미한테 말대꾸나 하고 남편 기나 죽이라고 가르쳤냔 말이야. 시모는 결국 친정까지 들먹이기 시작했고 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더는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친정 이야기까지 꺼내는 건 아니죠. 그런 말 하려거든 당장 나가주세요. 저는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어머님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뭐야? 너 지금 날 내쫓고 있는 거니? 네, 내쫓고 있는 거 맞아요.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제 친정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듣고 싶지 않으니까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요? 애초에 잘못해놓고 도리어 큰 소리 낸 건 남편이라고요. 기가 죽었다고요? 기 죽은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했대요. 만약 남편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저도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미안한 기색이라도 내비쳤다면 이렇게까진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저는 그야말로 울분을 토해냈고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발끈하며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한테 사과까지 해야 하는 건데. 말했잖아. 당신 돈 몇백밖에 안 썼다고. 돈 몇백 가지고 우리 엄마를 이렇게 집에서 내쫓을 일이야? 내가 지금 단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어머님이 선을 넘은 말을 하시잖아. 그리고 돈 몇백은 적은 돈이야? 적은 돈은 아니더라도 많은 돈도 아니잖아. 당신이 돈 몇백 없으면 죽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이렇게 쪼잔하게 굴어야겠어? 그리고 엄마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다고.
내가 당신한테 당신은 당신 집에서 뭘 어떻게 배웠길래 그렇게 대책 없이 돈을 써대냐고 하면 당신 같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많지도 않은 돈 몇백은 왜 이제껏 안 주는데? 그딴 말할 거면 내 돈이나 다 내놓고 말하고 어머님은 이만 좀 가주세요. 여기서 더 아들이랑 며느리 싸우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요. 저는 다시 한번 시모에게 나가라고 했고 시모 역시 더는 싸우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는지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시모의 뒷모습을 보며 입만 산 남편은 저를 쏘아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까짓 돈 내일 당장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당신같이 독하고 냉정한 여자는 처음이다. 진짜 정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한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데 이혼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사이를 되돌리기란 어려워 보였고 그랬기에 앞으로 남은 저희 결혼 생활이 고달플 것은 피할 길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이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이 이미 글러먹었고 그걸 고치고 싶은 의지도 생각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며 다음 날이 되었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득달같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시모는 돈다발을 제 얼굴에 던져버리며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대기 시작하더군요. 옛다. 내 아들이 썼다는 네 돈. 내가 어젯밤에 집에 가서 니년 하는 꼬락서니가 워낙 어이가 없어서 잠도 한숨 못 잤다. 이 돈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뽑아온 돈이다 이 말이야. 이제 됐니? 이제 됐냐고. 이제 그 건방진 입 좀 다물게야. 제가 돈다발을 맞고도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 시모는 그런 제 반응이 더 화가 난다는 듯 욕설을 뱉어내기 시작하더군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들어야 한다는 현실도 화가 났지만 더 화가 나는 것은 남편이었어요.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보고 있던 남편은 말리기는커녕 시모의 행동이 통쾌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더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지체할 것도 없이 바로 이혼을 말하게 되었어요. 이렇게까지 저를 싫어하는지는 또 몰랐네요. 그냥 저 이혼할게요. 저도 저한테 이렇게 막대하는 사람이랑은 더 가족으로 엮이고 싶지도 않아서요. 뭐? 이혼? 너 내가 욕 좀 했다고 이혼한다고 하는 거니? 욕만 하셨어요? 지금 저 돈 싸대기도 맞았잖아요. 거기에다 그렇게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어머님 아들, 지금 빈털털이 거지예요. 사람 힘들 때 버리는 거 아닌 것 같아서 참고 또 참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이혼 결심하게 해주니 어쩌겠어요. 그래요. 아무래도 남편이 돈을 끝까지 주지 않는 것도 그렇고 생활비도 어느 순간부터 제대로 넣지 않는 것이 이상해서 알아보니 남편은 어버이날이 되기 전에 회사를 그만뒀더군요. 그간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집에서 온라인 사업을 한다고 설치고 있었고 이것저것 손댄 것마다 망한 듯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온라인을 통해 사업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사기까지 당해 그나마 있던 돈까지 싹 다 날리고 빚까지 생긴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시모 시부의 선물을 샀다는 것도 화가 나긴 했지만 사랑하는 남자였기에 기죽이고 싶지 않아 모른 척하며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길 기다렸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모와 남편이 이렇게 합심해 제 심기를 계속해서 건드리니 더는 참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안 시모는 이 모든 게 사실이냐며 남편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너, 이 말이 다 사실이야? 돈도 다 날리고 빚까지 있단 말이 사실이냐고. 그게 난 다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그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모은 돈만 다 날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노하우를 기가 막히게 알려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돈을 주다 보니까 빚까지 생겨버렸어요. 아니,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한 거야? 왜 알면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왜겠어? 당신 엄마 말처럼 기죽이기 싫어서 모른 척 해준 거지. 아, 됐다 됐어. 말해봤자 입 아프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지 않아? 내가 이혼하자는 말은 못 들었니?
우리 이혼하자고. 난 더는 당신 같은 인간이랑도 못 살고 당신 엄마한테 이딴 취급이나 받으면서도 못 살아. 그러니까 당장 이혼해. 당신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이혼하자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혼이 장난이야? 이까짓 일로 이혼하게? 넌 지금 이게 장난으로 보여? 난 지금 그 어느 순간보다 진심이야. 이혼해, 우리. 남편은 여전히 제 말을 어깃장쯤으로 여기고 있는 반면에 시모는 제 말이 진심이란 걸 알아채는지 그제야 저를 달래려고 애쓰더라고요. 예, 이런 일로 이혼은 무슨 이혼이니? 내가 돈 던진 건 사과하마. 나도 오죽했으면 이 아침부터 찾아와서 그런 짓을 했겠니? 어제는 네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말대꾸를 하지 않았니? 그렇다 보니 내가 너무 흥분한 상태에서 잠도 못 자다 보니 정신이 잠시 어떻게 됐었나 보구나. 그러니 네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 좀 하려무나. 이제 와서요? 돈 던지고 화내고 욕하고 할 건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사과요? 사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으면 경찰은 왜 있는 걸까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 법이에요. 저는 이미 어머님의 말에 상처받았고 그건 그 어떤 말로도 말끔히 씻길 것 같진 않네요. 아가, 그러지 말고 이 늙은 시어미가 잠시 노망이 났었다고 생각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듯 시모는 어떻게 해서든 저를 달래보려고 애쓰는데 남편은 그런 시모의 앞을 막아서서 저에게 득달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됐어.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해? 그리고 당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굽히고 들어오면 당신도 적당히 하고 끝내야지. 끝까지 고개 빳빳이 들고 이럴 일이야? 적당히 좀 하란 말이야. 아우 진짜 정 떨어져. 무직인데다 빚까지 있는 아들이 큰 소리를 치자 시모는 더는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남편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집을 도망치듯 빠져나가 버리더군요. 아들, 분위기 파악 좀 해. 네 집사람 화 많이 난 것 같으니까 엄마는 이만 가보마. 두 사람이 좋은 쪽으로 이야기 잘 나눠봐. 이렇게 이혼한다고 하면 다들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좋게 좋게 이야기 잘 나눠. 시모는 그렇게 집을 도망치듯 나가버렸고 남편은 시모가 던진 돈을 주우며 여전히 상황 파악도 되지 않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또 이겨먹었네. 기분 아주 좋겠다 좋겠어. 이렇게 돈까지 생기고 말이야. 내가 당신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서 이 돈까지 주워주는 거야.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냐? 시어머니를 뻑하면 집에서 쫓아내는 와이프한테 땅바닥에 떨어진 돈까지 주워주는 남편이 어디 있냐고. 당신은 나한테 진짜 잘해야 해. 내가 이번에 사업이 좀 잘못되어서 그렇지. 그것만 빼면 나 같은 남편 또 없다고. 눈치가 없는 것도 모자라 큰 착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남편 놈을 보고 있자니 정말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인간 뭐가 좋다고 이때껏 참고 살았나 싶어 저 스스로가 한심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저는 여전히 돈을 줍고 있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좀 더 확실하게 말해주었어요. 당신 엄마가 우리 집에서 도망치듯 가는 꼴을 보고도 모르겠니? 나 이혼하자는 말 진심이야. 뭐? 정말 이혼하자고? 이까진 일로? 당신한테는 이까진 일일지는 몰라도 난 아니야. 난 당신같이 대책 없이 효자 노릇을 하는 남자도 싫고 당신 엄마처럼 아나무인에 화난다고 욕부터 하는 사람을 내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제야 남편은 제 말이 진심이란 걸 알아차린 듯 급하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이러지 마. 내가 당신이랑 어떻게 이혼을 해. 나 당신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렇겠지. 빚은 생겼는데 회사도 그만뒀고 모아둔 돈은 전부 당신 집에 효자 노릇을 한다고 다 써버렸을 테고. 당장 돈 한 푼 없는데 나랑 이혼하면 완전 큰일이겠지. 그런데 어떡하지? 난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해서 큰일 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게 내가 알면서도 다 모르는 척 해줄 때 진작 잘하지 그랬어. 내가 당신을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불쌍하다고 느낄 때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했다면
내 입에선 이혼하자는 말까진 나오지 않았겠지. 여보, 이러지 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까 당신이 그렇게 당하는데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도 엄마가 매번 당신한테 잔소리하면서 뭐라고 할 때 당신 편 못 들어준 것도 미안해. 그리고 당신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적금 깬 것도 미안. 정말 다 미안하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이제서야 그렇게 미안하다고 빈다고 한들 내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 그 진심이라곤 하나도 없는 사과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이혼이나 준비하고 있어. 난 당신이 뭐라고 하든 무조건 이혼할 거니까 말이야. 전 울고불고 하며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 후 이혼만은 안 된다고 끝까지 우겨대는 남편 덕에 소송이 진행되었어요. 가정 파탄의 원인이 철저히 남편의 재산 빼돌림과 시모의 낭비벽으로 인해 일어났고 그걸 입증하는 증거를 전부 제출했죠. 그렇게 시모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난 후 다신 연락을 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반년쯤 지났을 때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간 연락 한 통 없었던 전 남편이었던지라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여보, 잘 지냈어? 여보는 무슨? 우리 이혼한 거 잊었어? 내 안부가 갑자기 궁금해서 전화했니? 그게 요즘 너무 힘드니까 당신 생각이 나더라. 왜? 그렇게 효자 노릇이 하고 싶어 안달이더니 막상 같이 사니까 힘든가 보네? 나 너무 힘들어.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이랑 이혼하기 전에도 빚이 있었는데 당신한테 위자료 주느라 빚을 더 지게 됐거든. 하루하루 대출금은 갚아 나가야 하는데 취업은 잘 안 되고 집에서 프리랜서 일해서 버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엄마한테 가방 좀 팔아서 대출금도 좀 갚고 생활비도 좀 하자고 했는데 엄마가 절대 안 된다면서 난리를 부리더라. 어떻게든 엄마가 자식이 힘들다는데 그깟 가방이 뭐라고 끌어안고 안 팔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 심지어 그거 내 돈으로 사준 가방이잖아. 그랬구나. 당장이라도 전화를 끊어버릴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무슨 말까지 하려나 싶어 대충 맞장구를 쳐주니 신나서 전시모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나 힘들어.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큰 빚까지 지게 됐는데 우리 엄마 정말 너무하지 않아? 엄마뿐인 줄 알아? 아버지도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노래를 부르는데도 대출금 한 번을 안 갚아주시더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냥 나 후회 많이 하고 있다고. 진작 당신 말 듣고 우리 집 말고 내 가정에 더 신경 쓰면서 살 걸 싶더라. 당신 말이 다 맞았어. 날 진짜로 생각해주고 내 미래에 대해서, 아니, 우리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주는 사람은 당신뿐이었는데 그땐 그걸 왜 몰랐나 몰라. 있는 힘껏 불쌍한 척을 해대던 전 남편 놈은 기어코 우는 소리까지 내며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나 사실 당신이 너무 그리워.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 그게 내가 그리워서 그렇다고? 아니, 돈은 갚아 나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오늘 이렇게 전화한 것도 나한테 동정심이라도 자극해보려고 그러는가 본데 꿈 깨. 난 당신한테 낭비할 동정심 같은 건 없으니까 말이야. 당신은 정말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까지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불쌍하지도 않고 당신 말이 진심으로 와닿지도 않아. 전 남편은 금방이라도 제가 전화를 끊어버릴 것만 같았는데 급하게 숨겨둔 진심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듣고만 있어도 소름이 끼쳐오는 더러운 속내를 말이죠. 정말 진심이야. 내 속을 꺼내 보여주고 싶을 만큼 진심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잘 봐줘. 나 정말 반성 많이 했고 이제 정말 정신 차렸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나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빚도 금방 갚을 수 있고 그렇게만 되면 나 다시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야. 당신도 잘 알다시피
내가 회사 다닐 땐 당신보다 연봉도 높았잖아. 내가 재취업만 되면 이제 내 월급은 당신 다 줄게. 약속할 수 있어. 각서라도 쓰라면 쓸게. 난 네 돈 같은 거 필요도 없으니까 재취업돼서 나보다 연봉 많이 받게 되는 날이 오면 그 돈으로 네 빚이나 똑바로 갚고 살아. 신용불량자나 되지 말고. 빚 갚고 남은 돈으로 네 부모님들한테 다시 효자 노릇도 좀 하고. 여보, 그러지 말고 제발. 나 진짜 반성했다니까. 네 반성 따윈 필요 없으니까 애꿎은 사람 그만 괴롭히고 네 인생 너 혼자 잘 살아. 어디 엄한 사람 엮어서 빚을 갚는데 이용하려고 불쌍한 척이야? 한 번만 더 전화하기만 해봐. 스토커로 확 신고해버릴 거야.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후론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잘할 것이지 백수된 것도 참아주고 빚쟁이가 된 것도 모른 척 해준 여자를 놓친 것을 한평생 후회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네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은 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결혼을 하며 포기했던 해외 지사 파견 기회가 와 요즘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새로운 곳에서 저 혼자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무섭긴 하지만 부모님께서 이참에 잘 됐다며 더 큰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한 후 다시 돌아오라고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적응해 보려고요. 이참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보는 것도 저에게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되겠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렇게 이혼을 해도 제 인생엔 아무런 문제 없이 더 좋은 기회들이 생겨나는데 그땐 왜 그렇게 참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생각인데 이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대로 내 인생이 모두 무너져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크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이혼녀 딱지쯤이야 별거 아닌 것이었고 제 인생도 무너지지 않더군요. 물론 쉽게 내릴 결정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무서워 그 모진 냉대와 욕설 그리고 무능력하면서도 효자 노릇만 하는 남편을 참고 살 것은 아니었단 생각이 강하게 드는 요즘이네요. 저에게 있어 가장 크고도 높았던 이혼이란 산을 무사히 넘은 만큼 외국에 가서도 밥 굶지 않고 할 말은 다 하면서 잘 살아보려고요. 저 잘 해낼 수 있겠죠? 이로써 저의 사연도 끝이 났네요. 긴 이야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